60대에서 50대 후반에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이것은 상당히 비극이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궁금해해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가 꿈을 꾸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꿈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장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과 태도에 질서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도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장자가 말하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어른이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네. 이 대목에서 말은 말과 태도에 질서가 없으면 어른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말과 태도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원리랄지 질서는 정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발견이 안 돼요. 정해진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해진 마음에 극단적인 분열 상황을 겪고 있거든. 정치 안에서 한 정해진 마음의 그룹과 또 다른 정해진 마음으로 된 그룹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잖아요. 네. 이 정해진 마음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해진 마음에 들어가면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이 필요 없어. 여기서는 뭐냐? 핏발서린 눈과 큰 목소리와 강한 팔뚝만 필요해. 그래서 생각이 필요 없어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진영에 갇히고, 진영에 갇히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퇴화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해진 마음에 갇히면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세계의 원리는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조차 없고, 궁금증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펼칠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이 질서에 맞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질서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매우 넓은 거예요. 이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은 질서라고 하지 않아. 우리나라 이 진영 안에서 있는 것은 질서가 아니에요. 이 진영 안에 있는 것은 질서가 아니에요. 질서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이 세계 어디에나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태도가 그 질서에 맞다. 그러면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가치적이다. 적어도 어른이라면은 이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른이다. 장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마음, 고정된 시각에서 한쪽에 치우쳐서 계속해서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강한 말과 큰 목소리와 두꺼운 팔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여기서 표현하는 어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 원리와 질서에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요. 좁아지면은 뭐냐면은 당연한 것이 많아져. 당연한 것이 많으면은 말이 빨리 나와요. 그리고 많이 나와. 당연한 것이 많으면. 그러니까 되게 말과 태도에 질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되게 말이 많고 앉자마자 가르치려고 그러고. 왜? 자기가 가진 정해진 마음이 진리로 느껴지거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면은 당연한 것에 강하게 집착을 하게 돼요. 당연한 것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넓이가 없는 거지. 이 당연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 당연한 것이 많아지면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납대는 말이야 이거.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이 많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태도에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궁금증이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진 마음으로 갖게 된 어떤 관념을 진리로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그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 그건 뭐냐? 보편적 원리 안에서 펼쳐놓는 어떤 주저함이랄지 신중함 같은 것이 없는 거죠. 이걸 꼰대라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춘은 당연한 것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궁금증,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청춘이라고 하거든요. 네. 말과 태도가 질서에 맞다. 그 말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사람은 아직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당연해하지 않아야겠네요, 교수님. 근데 그게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야. 근데 그것이 가장 어려워. 나를 향해 걷는 길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거 자체가 가치 있다기보다도 그렇게 하면은 현실적인 성취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범한 잘못은 제껴놓고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은 그렇게 또 비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비난하고 싶어도 비난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아름다움의 경지예요. 그 아름다움의 경지, 그것에 자주 접촉하면은 자기가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나는 누구고 무엇을 원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생 한 번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정말 부지기수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질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에너지를 쓰는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리고 자기는 감추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정확하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있는 대상을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나를 내가 보는 것, 이거는 대상도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데 훈련이 안 되면은 이건 더 어렵다. 그런데 일단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을 해보고 어렴풋하게나마 나는 이걸 원하는 사람이야. 한번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거침없이 펼쳐져요. 그리고 삶이 힘들지가 않아. 왜? 하는 일 하나가 다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원하는 어디에까지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힘들지가 않아. 남들이 보기에는 와, 저 힘든 걸 어떻게 그렇죠. 하지 하는데 힘들지가 않아. 정작 본인은 힘들지가 않아요. 예. 우리 군대 가면 다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뭐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군대 가서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군대가 어떻게 안 힘드셨습니까?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그동안에 살았던 내 삶의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나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들어갈 때 담배를 끊고 들어갔어요. 담배를 끊고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사회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에요. 다. 군대 안 왔으면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저는 군대 제대할 때까지 지겹다, 힘들다 라는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내가 군대 가는 이유가 나한테 분명했거든요. 군대 가서 나는 다른 것을 많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그동안에 군대 가기 전에는 뭐 운동도 게으르게 했는데 군대 가서는 운동도 하고 그런 정해진 규율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한번 뒤섞여 살아보는 거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내가 더 잘 성장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사람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자기 포부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경로가 만들어지면은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대자연도 그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아요. 왜 지치냐? 왜 힘드냐? 그것이 자기 쾌락이라는 느낌이 안 드니까 자기 것이라는 느낌이 자기하고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워라벨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를 궁금해한다. 이것은 삶에서 혹은 우주에서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장자의 작회라는 거는요. 보통 강한 무기가 아니에요. 정말 가벼운 개념이 아니군요. 그건 작회라는 절대 거. 아니죠. 예. 인생 짧습니다. 이 인생 짧은 거를 힘들고 매일매일 결심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 힘들다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삶의 소득도 작아. 그런데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것 이것으로 살면은 하루하루가 재밌어. 지치지도 않아. 삶의 소득도 커. 돈이 많을 가능성도 크고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 명예로울 가능성도 커. 여기에 가장 그 뿌리에 뭐가 있냐? 작회가 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실제로 50대, 60대, 심지어 70대이신데도 내가 원하는 걸 이제야 생각하고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댓글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저는 정년퇴직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심지어는 선배들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년퇴직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서는 정중히 이야기하지만은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자기가 어떻게 살 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그렇네요.
자기 삶의 경로가 없었다는 거야. 스스로 만든 경로가 없었다는 거야. 삶의 경로가 없었다. 없어, 스스로. 경로가 있으면은 가다가 경로가 가는 방향, 탄성을 받아서 쭉 나갈 거 아니야. 네. 60대에서 50대 후반에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이것은 상당히 비극이다. 정말 슬픈 일이네요. 슬픈 얘기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삶을 배려해주지 않은 거죠. 자기를 배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궁금해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성취를 이룹니다. 네. 그런데 자기를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은 큰 성취도 이루지 않고 그냥 이 사회와 우주 속에서 소모돼 버리거든요. 소비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지경은 좀 막아야 되겠다. 왜? 나는 존엄한 존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나한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나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냥 또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한테 설명해야 돼요. 나는 왜 이 일을 한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도달해야 될 지점은 저기다. 자기한테 설명하면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한테 설명하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살면은 어느 순간에 60대에서 50대에서 나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50대 후반 60 정년 퇴직할 때까지 내 궤도를 달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궤도에 올라타서 가고 있다가 그렇죠. 그때 딱 내렸는데 이제 내 궤도가 없으니까 없어진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예, 되는 거군요. 예. 삶의 실력 장자에서 교수님 이 부분이 나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우선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 과학에 흥미를 가져라. 사실에 대한 인식을 깊고 넓게 가져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철학은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한 특별한 방식이에요. 네.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철학은 세계를 사유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도 세계에 포함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유를 사유하게 돼요. 사유를 사유하다가 조금만 가잖아요. 그러면은 허망한 소리가 되거나 헛소리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학에서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네. 귀납법을 발견하잖아요. 네. 이전까지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것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적 활동을 하는데. 네. 근데 베이컨이 와서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과학이 뭐였냐? 과학자들이 연금술사들이었어요. 그 연금술사들이 전통이 뭐냐면은 실험 과정을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술사들의 과학적 활동, 여기서 사유의 한 규칙 중에 하나인 귀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이 장자도 그냥 돌아다니는 생각을 연구한 사유를 사유한 게 아니에요. 장자가 눈으로 직접 세계를 봤어. 과학이라는 것은 세계를 매우 추상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 발전에 올라타지 않은 철학은 헛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유를 사유하게 되면 궤변론자, 소피스트가 되는 거고 세상을 사유하게 되면 철학이 되는 거고 세계를 사유해야죠. 세계를 사유하는 특히 요즘은 과학적 발견에 기술의 진화에 매우 속도가 붙은 시대예요. 그 이전에 비해서 과학에 혹은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필요가 더 강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의 추세는 따라가는 정도로는 이해를 해야 된다. 책에 보면 교수님께서 자신의 함량을 키우는 법으로 3가지를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완성되기를 꿈꿔야 한다. 둘째,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셋째, 엄청나게 강한 지식욕을 품어야 한다.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단순한 뭐 자기개발적인 그런 조언의 차원이 아니라요. 존재의 품격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고찰이 담겨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존재의 품격, 그러면 매우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인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네, 뉘앙스가 그렇게 그렇죠.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이 존재의 품격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인 작동 수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장자를 이해할 때 장자를 현실을 떠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오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함량을 키워야 되느냐? 함량을 키워야 현실적인 성취가 더 크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성취가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세상과 관계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높임 만큼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문제에 대한 절제랄지 이해만큼만 인간은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 완성되기를 꿈꿔라.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까지 가져라. 존재적으로. 당신이 걸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까지 당신이 걸을 거리로 정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의 양이 적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은 책을 안 읽으니까. 아, 네. 지식의 양이 일단 적으니까 알의 범위나 시선의 높이가 넓을 수 없고 네.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궁금해하는 것도 넓은 마음과 높은 시선으로 궁금해할 때 얻어지는 것과 좁은 마음과 낮은 시선으로 궁금해해서 얻어지는 자기 자신의 욕망은 굉장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밀도로나 차이가 크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버전일 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이게 습관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큰 성취를 낼 때까지 지속성을 보이려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만의 어떤 좋은 습관, 루틴 네. 이것을 가져야 되고 포부가 커야 되고 지식의 양이 아주 많아야 된다. 그냥 대충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좀 더 사는 것처럼 살다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그럼 나는 그러느냐? 항상 저는 반성을 하거든요. 예.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는 하다. 아직 그 경지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노력하는 사람이긴 하다. 이런 높은 어떤 경지나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 마음 한쪽이 불편하면서 드립니다. 장자가 교수님 참된 사람이 있고 나서야 참된 지식이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보통 편하게 생각하면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암, 내 삶하고 내 인생하고 연결된 암, 인격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뜻일 텐데요. 근데 현실은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목표로 삼고 달리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구조 자체가 그거를 등떠미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교수님? 이게 정말 우문인 것 같지만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제론적 도약이거든요. 존재론적 도약.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사회는 이 한계에 갇혀 있어요. 제가 어떤 학생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학생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아,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 기자가 꿈이 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꿈이 어떻게 기자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 기자가 그러면 기자가 되는 거, 검사가 되는 거, 변호사가 되는 거, 뭐 교수가 되는 거,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는 거 이것이 꿈이 아니면 뭐가 꿈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 같은 거지. 직업이지. 그건 꿈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말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꿈이죠. 그런데 이 말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데는 기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러면 기자가 된 다음에는 꿈을 이루어 버렸어.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좌쪽에 기울거나 우쪽에 기우는 한 달치. 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사가 되고 나서 할 일이 없어. 꿈을 이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멈춰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기자가 된 다음에 인간적인 혹은 전전원적 성장은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빨리 늙어, 조로해, 빨리 지쳐. 빨리 늙고 빨리 지치니까 빨리 부패해요.
빨리 진부해져. 왜 그러냐면은 꿈이 없었어. 어느 대학 가는 것이 꿈이었고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 그런데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존재론적 어떤 높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대개는 직업을 갖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존재론적 성장이 멈춰요.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가 꿈을 꾸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나 공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꿈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 꿈이 없는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있고 꿈을 꾸는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꿈이 없는 사회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회에 도달했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상호 모방하고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꿈을 꾸냐 안 꾸냐 이 문제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싶으냐 성장하기 싫으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서 큰 이야기 얘기해 보십시오. 꼬마 물고기가 우주의 북쪽 바다에서 몇 천리나 되는 크기로 성장한 다음에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뭐야?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말리로 올라서 대붕이 돼요. 대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쪽으로 날아가죠. 지치지 않는 투지를 읽어. 존재론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실력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장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알이 대붕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지치지 않았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 대붕이 돼서도 뭐예요? 남쪽으로 계속 날아가. 여기에는 전진, 상승만 있지 멈춤은 한 번도 없다. 왜 멈추지 않고 알 수 있냐? 왜 지치지 않을 수 있냐? 꿈이 있었어. 야망이 있었어. 예. 포부가 있었어. 여러분 야망과 포부가 있으면 절대 지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힘들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당신은 야망이 없다. 포부가 없다. 이것을 느낄 수 있어. 당신은 기껏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도 요즘 힘드시죠가 인사해요. 아 그렇네요. 나는 힘 하나도 안 들어. 내가 무슨 뭐 부자로 살고 뭐 해서 힘이 안 든 게 아니라 나는 한 걸음이라도 더 뛸 어디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힘들고 전부 다 지쳤고 전부 다 화나 있어요. 전부 다 화나 있어. 예. 아 인사가 요즘 힘드시죠라니까요. 예. 아,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돌팔매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힘들 게 없어요.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이 있어. 절대적으로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이 있지. 왜 힘들어하느냐? 자기가 하는 일보다 자기가 작아.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한테 버거워. 왜? 자기가 자기를 키워놓지 않았어. 야망이 없어.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죠. 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와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꾸기에는 좀 나이도 먹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좋은 말인 건 알고 삶의 실력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영상을 보고 정말 다 공감하고 좋은데 제가 뭘 지금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자류의 책을 읽으면 아주 성실하게 읽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하찮은 삶으로 쉽게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꼭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일로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네.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자기한테 설명해야 돼.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자기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의미가 나와. 그러면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자기가 변하는 한 방식이지 자기가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변하는 방식만은 아니다.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한테 자세히 설명해봐. 그리고 그 일과 자기를 일체화시키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서 자기를 생기 있게 만드는 의미들이 거기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직장에 다니면은 항상 사람이 따분하고 왜 항상 따분하냐? 직장에 다니는 일을 자기한테 설명하고 자기 자신하고 타협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그 일을 자기한테 설명하는 일만 해봐도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일이 그렇게 지겹지 않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딱 맞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이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도 정확하지가 않아. 이건 심리와도 못 찾아줘요. 네. 이게 큰 착각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지지 않아요. 결정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이거는 나하고 딱 맞는 일이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되는 거지, 찾는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